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에서 생각지도 못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각국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던 건 다름 아닌 한국의 떡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설날 음식, 떡국. 미슐랭 레스토랑이 가장 많은 나라 밀라노에서 어떻게 한국의 떡국이 인기 만점이 된 걸까요? 이건 단순히 맛만 있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회의실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인 얇은 서류철 하나가 제 심기를 날카롭게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이자 미슐랭 3스타를 10년째 유지하고 있는 제게 요리는 곧 종교이자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죠. 이번 대회 식음료 총괄위원장직을 수락한 것도 전 세계에서 모여든 최정상급 운동선수들에게 이탈리아 미식의 진수를 맛보여주겠다는 강렬한 사명감 때문이었어요. 저와 제 팀은 지난 3년 동안 하루만 5,000명분의 식사를 오차 없이 제공하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거든요. 토스카나 지방에서 갓 짜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캄파니아의 신선한 물소 젖으로 만든 모짜렐라 치즈, 피에몬테의 깊은 숲속에서 채취한 하얀 트러플까지 이탈리아 전역의 최고급 식재료를 긁어모아 완벽한 영양식단을 완성해 두었습니다. 단순하게 배를 채우는 칼로리 덩어리가 아니라 선수의 근육과 신경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 수백 번의 테이스팅을 거친 궁극의 예술 작품을 준비해 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완벽한 교양곡에 불협화음을 내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바로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이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으로 툭 던져진 그들의 공문에는 공식 급식을 최소화하고 자신들이 직접 마련한 식단을 자체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오만한 선언이 적혀 있더군요. 올림픽이라는 세계 최대의 축제에서, 그것도 세계 최고의 미식 국가로 불리는 이탈리아가 제공하는 만찬을 거부한다는 건 제 평생의 요리 철학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모욕이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호흡이 가빠오더라고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대단한 식문화를 가졌기에 이토록 무례한 요구를 당당하게 문서로 보낼 수 있는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뿐이었죠. 위원회 참석자들을 향해 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식단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마늘과 고춧가루를 범벅으로 만든 자극적인 요리나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정체불명의 채소 쪼가리일 텐데, 그런 저급한 음식들이 신성한 선수촌 식당의 공기를 망치게 둘 수는 없다는 게 제 확고한 입장이었어요. 요리의 기본인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는커녕 강한 향신료로 혀를 마비시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그들의 음식 문화를 신랄하게 깎아내렸죠. 다른 나라 선수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최상급 탄수화물과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며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텐데, 굳이 자신들의 낡은 식습관을 고집하겠다는 한국 측의 태도는 폐쇄적인 문화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억지라고 평가절하해버렸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다른 영양학자들과 행정관들도 제 강경한 주장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이 콧대 높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가진 제도의 매운맛을 철저하게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식음료 총괄위원장인 제게는 이들의 자체 급식 계획을 합법적으로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막강한 권한과 수단이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머릿속으로 아주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식재료 반입 과정에서 이탈리아 세관의 깐깐한 규정과 까다로운 위생검열 기준을 방패 삼아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갈 생각에 벌써부터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지더군요. 발효식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해산물 베이스의 젓갈류나 육류 가공품의 반입을 국경에서부터 철저하게 차단해버리면 그들의 거창한 자체 급식 계획은 냄비에 불을 지피기도 전에 무참히 박살날 것이 뻔했죠. 영양 섭취의 불균형으로 경기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텅 빈 식판을 든 채 배고픔에 지친 한국 선수들이 결국 우리가 정성껏 조리한 따뜻한 파스타와 부드러운 리조또를 구걸하듯 찾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가장 우아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헛된 고집을 꺾어놓을 완벽한 덫을 놓아둔 채 저는 위풍당당하게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이탈리아의 규제 장벽을 그들이 얼마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부수고 들어올지 제 상상력은 아직 그 근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죠. 유럽연합의 식품안전 규정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악명이 높아요. 식음료 총괄위원장인 저는 이 완벽한 제도를
방패 삼아 한국 선수단의 무모한 도발을 단숨에 제압할 아주 치밀한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 집무실 책상 위에는 한국 측이 자체 급식을 위해 반입하겠다고 제출한 식재료 목록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두꺼운 만년필을 들고 그들의 명단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 붉은색 밑줄을 길게 그었습니다.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의 핵심이자 감칠맛을 낸다는 정체불명의 해산물 가공품, 다시 말해 젓갈류가 제 첫 번째 표적이었죠.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식품이 까다로운 위생증명서 없이 국경을 넘는 것은 통관 거부율 100%를 자랑하는 우리 세관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세관 당국에 은밀하게 협조 공문을 보내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식재료 화물을 최우선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아주 사소한 규정 위반이라도 발견되는 즉시 전량 폐기하거나 반송 조치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어요. 합법적이고 우아한 방식으로 그들의 식량 보급로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 완벽한 계획의 입가에는 절로 승리의 미소가 피어올랐죠. 거대한 화물선에 실려온 수십 개의 컨테이너들이 이탈리아 항구에 묶인 채 발효라는 미명 아래 서서히 썩어가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저는 짜릿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주방의 기본조차 모르는 자들이 감히 세계 최고 미식의 성지인 이탈리아를 모욕한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날이 머지않았거든요. 고춧가루와 마늘 냄새로 진동해야 할 그들의 식재료 창고는 텅텅 비어갈 것이고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완벽한 균형이 무너진 한국 선수들의 체력은 경기가 거듭될수록 바닥을 드러내게 뻔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철통 같은 규제 앞에서 그들의 낡고 고집스러운 식문화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지 전 세계 언론 앞에 똑똑히 보여줄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식재료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를 그들의 처량한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지난 3년간의 고된 행사, 준비 피로가 모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국가의 임원들은 우리의 깐깐한 규정에 순응하며 제가 설계한 만찬을 찬양하고 있는데 오직 한국만이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하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꼴이었죠. 제도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며 후회의 눈물을 흘릴 그들의 몰락을 기대하며 저는 매일 아침 세관에서 올라오는 차단 보고서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일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관세청에서 보내오는 일일 화물 통제 서류를 꼼꼼하게 훑어보는 게 제 새로운 일과로 자리 잡았어요. 두꺼운 종이 다발 속에서 한국이라는 글자와 반입 불어라는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겹쳐진 페이지를 발견할 때마다 저는 묘한 권력의 맛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자랑한다는 그 대단한 전통 방식의 절인 배추나 고기를 숙성시키는 소스류가 모조리 항구의 차가운 창고에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은 제게 요리사로서의 자부심을 넘어선 영웅적인 성취감마저 안겨주었거든요. 위생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낯선 식재료들이 신성한 유럽의 땅을 밟지 못하게 완벽히 막아냈다는 자부심이었죠. 한국 측에서 아무리 서류를 보완하고 예외 조항을 들먹이며 다급하게 항해 공문을 보내와도 저는 총괄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보안 등급을 핑계로 모든 연락을 차갑게 묵살하는 중이었습니다. 대규모 선수단을 먹여 살릴 핵심 재료들이 국경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 처분되는 동안 한국의 자체 식단이라는 몸상은 서서히 끔찍한 현실의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겪고 있을 혼란과 절망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탈리아 공식 식단의 위대함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는 제 계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화려하고 생기 넘치는 밀라노 시내의 풍경은 언제나 제게 깊은 영감과 여유를 주더군요. 대회 기간 내내 이 도시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미식가들과 스포츠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고 그들 모두가 제가 지휘하는 공식 만찬 시스템에 입을 모아 열광적인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대표팀 선수들이 고된 훈련을 마치고 거대한 선수촌 식당으로 몰려와 부드럽게 익힌 송아지 고기와 완벽한 알덴테로 삶아진 파스타를 즐기며 연신 환호성을 터뜨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거대한 긍지로 팽창했어요. 하루 1만 5천 명의 식사를 단 10분의 지연도 없이 배식해내는 우리 요리사들의 기민한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완벽한 교향곡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하고 풍요로운 축제의 한가운데서 유독 한국 선수단만이 이 은혜로운 만찬의 테이블에서 스스로를 외롭게 격리시키고 있더군요. 저는 그들이 지금쯤 극심한 영양 결핍과 뼈를 깎는 배고픔에 시달리며 무모한 결정을
내린 자신들의 체육회 임원진을 맹렬하게 원망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항구를 통과하지 못한 텅 빈 상자들 앞에서 허탈하게 주저앉아 있을 한국 영양사들의 처참한 모습을 떠올리며 홀로 여유로운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이제 며칠 안으로 제 집무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며 한국 측 책임자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올 것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남은 알량한 자존심마저 모두 내려놓고 제발 남은 기간만이라도 이탈리아 위원회가 제공하는 공식 만찬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해달라며 굴욕적인 항복 선언을 해올 그 완벽한 순간을 위해 저는 아주 정중하고도 뼈가 시린 거절의 멘트를 입속으로 미리 연습해 두고 있었어요. 원칙은 원칙이고 이미 오늘 분량의 식수 인원이 마감되어 남은 음식 찌꺼기라도 괜찮다면 뒤늦게라도 배식대에 서게 해주겠다는 식의 조롱 섞인 자비를 베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오만한 콧대를 완전히 꺾어놓고 세계식음료협회에 한국의 무지함과 억지를 낱낱이 고발하는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는 달콤한 상상에 푹 빠져 있었죠. 그날 아침에도 저는 에스프레소를 천천히 음미하며 한국 선수단이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항복의 흰 수건을 던질 시간만을 시계 초침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억지를 부려봤자 이탈리아 북부의 살을 내리는 차가운 겨울 날씨와 고된 경기 일정을 영양가 없는 맨밥 몇 숟가락으로 버텨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극도의 굶주림에 지쳐 결국 우리의 따뜻한 주방을 기웃거릴 그들의 비참한 결말이 마침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확신하며 여유로운 걸음으로 선수촌 순찰을 나서려는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집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멀리서부터 예민한 콧등을 스치고 지나가는 묵직하고 낯선 고기 국물 향기가 완벽하게 짜여진 제 견고한 성벽에 아주 작고 불길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제 발걸음은 원래 승전보를 울리러 가는 장군처럼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구역으로 이어지는 복도 모퉁이를 도는 순간 제 예민한 후각 세포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공기 중에 무겁게 깔린 이 냄새는 제가 매일 아침 점검하는 토마토 소스의 산뜻함이나 버터를 녹인 풍미와는 완전히 결이 달랐습니다. 질 좋은 고기를 깁고 진한 색의 간장 소스에 오랜 시간 졸여낼 때만 피어오르는 묵직하고 달콤한 향기였죠. 이탈리아 북부의 차가운 2월 공기를 뚫고 제 코끝을 강타한 이 냄새는 결코 굶주림에 지친 자들의 식탁에서 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고도의 요리에서만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머릿속에 경고등이 격렬하게 깜빡였습니다. 분명 제 지시로 그들의 모든 필수 식재료가 세관 창고에 부패한 채 묶여 있을 텐데 어떻게 선수촌 한복판에서 이런 완벽한 고기, 요리의 향기가 진동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직업적인 본능과 걷잡을 수 없는 당혹감이 저를 냄새의 진원지로 강하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식당의 거대한 문을 열고 들어선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제 시선이 멈춘 곳은 화려하게 차려진 공식 파스타 배식대가 아니라 식당 가장 구석에 자리 잡은 한국 선수단의 테이블이었습니다. 텅 빈 식판을 앞에 두고 절망과 피로에 빠져 있어야 할 그들은 지금 서로 환하게 웃으며 무언가를 맛있게 삼키고 있더군요. 테이블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각형의 용기들이 놓여 있고 그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중이었습니다. 방금 뜨거운 오븐에서 조리해낸 것처럼 맹렬한 열기가 식당의 서늘한 공기와 만나 선명한 기둥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그 광경을 확인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다른 나라 선수들은 제가 제공한 식은 샌드위치나 차가운 샐러드를 의무적으로 씹어 삼키고 있는데 철저하게 통제당하고 고립시켰던 그들만이 마치 최고급 레스토랑에 방금 나온 따뜻한 만찬을 즐기고 있는 듯한 기이한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유로운 표정에는 제가 그토록 고대했던 굶주림의 흔적이나 우리를 향한 굴복의 징조는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 평생을 쌓아온 요리 상식과 대규모 물류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총괄위원장인 저는 이 구역의 어떤 가열 장치나 조리 시설도 절대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불을 피울 수도 없고 대형 전자레인지조차 없는 삭막한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서 도대체 어떻게 저토록 완벽한 온도의 요리가 탄생할 수 있는지 제 미슐랭 3스타의 경험으로도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 없었죠.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을 차량으로 배달해왔다고 억지로 가정해 보아도 경기장 주변의 지독한 차량 통제와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오는 동안 음식은 이미 차갑게 식어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어야
정상입니다. 대규모 식음료 배달에서 방금 끓여낸 듯한 온도를 유지한다는 건 거대한 예산과 철저한 보온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첨단 과학의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저 정체불명의 용기들은 마치 스스로 열을 뿜어내는 마법 상자처럼 미세하게 끓어오르는 소리마저 내고 있었습니다. 제 철통 같은 통제망을 비웃듯 보란듯이 뜨거운 만찬을 즐기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참을 수 없는 굴욕감과 동시에 거대한 호기심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주머니에서 통신기기를 꺼내 들어 식음료 물류 담당관을 호출했어요. 그들이 도대체 어떤 비밀스러운 경로로 저 뜨거운 음식들을 반입했는지 당장 조사해서 낱낱이 보고하라는 제 목소리가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기기 너머로 들려온 담당관의 보고는 저를 더욱 깊고 캄캄한 충격 속으로 밀어넣더군요. 이 믿을 수 없는 마법 같은 배식 상황은 지금 제가 서 있는 밀라노 선수촌 한 곳에서만 벌어지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의 위치에 접근조차 까다로운 코르티나와 쉴 새 없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고산 도시 리비뇨까지 무려 3개의 도시에 멀리 흩어져 있는 선수들에게 정확히 같은 시각에 똑같은 온도의 음식이 완벽하게 배달되고 있다는 끔찍한 보고였죠. 각기 다른 해발 고도와 극단적인 기온 차이를 극복하고 162명의 선수가 단 하나의 오차나 지연도 없이 일제히 따뜻한 고향의 식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제가 구축한 이탈리아의 국가적 케이터링 시스템조차 엄두를 낼 수 없는 경이로운 작전이었습니다. 세관의 규제라는 칼날로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았다고 믿었던 저의 알량한 오만함이 그들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조롱받고 있었던 거예요. 백의 순두개의 끓어오르는 만찬이 알프스의 험난한 눈보라를 뚫고 세 도시에서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극도의 현기증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코르티나와 리비뇨는 기압이 낮아 물이 끓는 점마저 다르고 외부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는 가혹한 환경이거든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 거대한 주방 시설의 도움 없이 완벽하게 따뜻한 음식을 동시에 서빙한다는 건 요리의 영역을 넘어선 기적에 가깝죠. 우리가 자랑하는 치밀한 제도는 그들의 식탁을 멈춰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더 완벽하고 독립적인 첨단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자극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주방도 없이 요리사를 대동하지도 않고 오직 보이지 않는 기술력과 치밀한 물류 계산만으로 이 차가운 타국 땅에서 가장 완벽한 만찬을 차려낸 그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등골이 서늘해지며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테이블 위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하얀 김을 멍하니 바라보며 제가 평생을 바쳐 맹신해 오던 미식의 세계가 근본부터 뿌리 뽑히며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요리는 오직 통제된 주방 안에서 요리사의 땀방울과 손끝으로만 완성된다는 저의 낡고 견고한 믿음이 눈앞에 플라스틱 용기 하나에 비참하게 붕괴되는 순간이었죠. 도대체 저들이 어떤 기술력으로 이 말도 안 되는 난관을 돌파했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저는 요리사로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패배감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당장 위원회 본부로 달려와 식음료 반입 경로와 관련된 모든 보안 보고서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불도 없는 곳에서 음식이 끓어오르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지 않고서는 단 1초도 견딜 수 없는 극도의 혼란 상태였거든요. 책상 위에 흩어진 정보 요원들의 조사 결과를 하나씩 읽어내려가던 제 두 눈이 믿을 수 없는 수치 앞에서 크게 흔들리며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올림픽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위해 무려 2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오직 선수들의 자체 도시락 시스템 하나에 쏟아부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더군요. 22억 원이라면 밀라노 중심가에 위치한 최고급 레스토랑 여러 개를 통째로 대관하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금액입니다. 고작 한 끼 식사를 배달하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썼다는 사실 자체가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보고서에 첨부된 기술 설명서였습니다. 그들이 선수촌에서 사용한 사각형의 용기는 단순한 보관용 그릇이 아니라 고도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 스스로 열을 내는 특수 발열 도시락이었어요. 차가운 물을 붓기만 하면 용기 하단에 내장된 강력한 가열팩이 엄청난 열을 발생시켜 순식간에 내부 온도를 끓는 점까지 끌어올리는 첨단 과학의 결정체였던 거죠. 주방 시설이 전면 통제될 것을 사전에 완벽하게 예측하고
어느 척박한 환경에서든 같이 뜨거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기계를 창조해 낸 그들의 지독한 집요함에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깐깐한 규제가 그들을 막아세우고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더 완벽하고 치명적인 기술력으로 무장하도록 등을 떠민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설계한 제도의 장벽이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게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기술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완벽한 온도를 유지하며 3개 도시에 동시에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 그들이 투입한 물류 작전은 거의 정밀한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더군요. 험준한 산맥을 넘어 코르티나와 리비뇨, 그리고 밀라노에 흩어져 있는 162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무려 36명의 전담 운영 인력이 새벽부터 뜬 눈으로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내용이 물류 보고서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는 정확한 시점과 선수들의 이동 동선을 초 단위로 계산하여 방금 열을 가해 미세하게 끓어오르는 도시락을 선수의 손에 쥐어주기 위해 수십 명의 전문 인력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단 한 명의 선수라도 식은 밥을 먹게 하거나 타국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두지 않겠다는 무섭도록 지독한 집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광기 어린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매일 15,000명을 먹일 거대한 공식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치밀하고 위대한 식음료 총괄위원장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162개의 개별적인 온도를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 수십억의 자본과 수십 명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갈아 넣은 한국의 이 무서운 정성 앞에서 제가 그토록 자랑하던 효율성 중심의 대량 급식 시스템은 왠지 모르게 차갑고 기계적인 사료 배급처럼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요리는 온기를 전달하는 것인데 저는 그동안 칼로리와 영양소라는 숫자에만 집착해왔던 것은 아닌지 뼈아픈 자괴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저를 가장 완벽하고 철저하게 무너뜨린 최후의 일격은 보고서의 맨 마지막 장에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렸다고 확신하며 쾌재를 불렀던 이탈리아 세관의 깐깐한 반입, 금지 규정마저 그들은 아주 기상천외하고 압도적인 방법으로 훌쩍 뛰어넘어 버렸더군요. 세관 당국이 통관 불허를 통보했던 식재료 명단을 멍하니 바라보던 저는 그들이 선수촌 식당에서 버젓이 먹고 있던 붉은색 발효 채소 요리 즉 김치의 실체를 확인하고 절망에 빠져 머리를 감싸 쥐고 말았습니다. 한국 측은 동물성 원료 반입이 까다로워 금지될 것을 벌써 반년 전부터 미리 예측하고 해산물 원료를 단 한 방울도 쓰지 않으면서도 고유의 깊은 감칠맛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식물성 김치를 독자적으로 연구해왔다는 거였죠.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적인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유럽연합의 깐깐하고 폭력적인 식품 안전 규정을 여유롭게 통과하기 위해 무려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백 번의 레시피, 수정과 뼈를 깎는 시험을 거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마스터피스를 창조해낸 겁니다. 제도의 빈틈을 무기로 삼아 비열하게 그들을 굶기려 했던 제 얄팍한 계략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시작된 그들의 치밀하고 묵묵한 대비 앞에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어린아이의 장난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요리사라는 숭고한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규정을 핑계로 남의 신성한 식탁을 망치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열하고 한심하게 느껴져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배를 채우기 위한 한 끼의 식사가 결코 아니었어요. 22억 원의 첨단 화학 기술과 초단위의 치밀한 물류 시스템, 그리고 반년에 걸친 집요한 요리 연구가 하나로 응집된 거대한 철학의 결정체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그들을 절박하게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강렬한 의문이 제 온몸을 지배하더군요. 혀끝의 얄팍한 쾌락이나 탄수화물과 단백질 같은 영양소의 균형 따위를 아득히 뛰어넘는 무언가, 엄청난 정신적 가치가 그 작은 사각형의 도시락 용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탈리아 미식의 자존심을 걸고 거만하게 그들을 짓밟으려 했던 저는 이제 완벽한 패배감과 함께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호기심의 소용돌이에 사로잡히고 말았죠. 그들이 이토록 천문학적인 비용과 뼈를 깎는 수고를 묵묵히 감수하면서까지 지켜내려 했던 식문화의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거칠게 덮은 저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차가운 활자들로 가득한 이 건조한 보고서만으로는 제 마음속에 피어오른 의문들을 도저히 풀 수 없기에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제 눈과 혀로 모든 것을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마침 시내 중심부의 오래된 귀족 저택에 그들이 거대한 문화 홍보관을 꾸려놓았다는 소식을 동료에게서 전해 들은 기억이 머릿속을 강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콧대 높고 거만한 미슐랭 셰프인 제가 정장을 차려입고 신분을 숨긴 채 낯선 이방인들의 연회장에 몰래 잠입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지금 제 두 발은 이미 완벽한 미각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그곳을 향해 아주 다급하고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시내 한복판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골목에 자리 잡은 빌라 네키 캄필리오 앞이었어요. 1930년대에 지어진 이 거대하고 고풍스러운 귀족 저택은 평소라면 감히 아무나 발을 들일 수 없는 밀라노 상류층의 은밀한 사교장이죠. 높은 대리석 담장과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이탈리아 건축의 정수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한껏 세우고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철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식음료 총괄위원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콧대 높게 호통치던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정체를 숨기고 다른 나라의 임시 홍보관에 몰래 숨어드는 꼴이라니 스스로 생각해도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비참한 노릇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을 온통 헤집어놓은 그 22억 원짜리 발열 도시락의 정체와 6개월을 매달려 세관을 조롱하듯 통과해 낸 그 식물성 발효 식품의 진짜 맛을 제 혀끝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오늘 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저는 이 거만한 이방인들이 밀라노의 심장부에서 도대체 어떤 조잡한 행사를 벌이고 있는지 아주 날카롭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낱낱이 파헤쳐 주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저택의 육중한 문을 통과해 넓은 정원으로 들어선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예상했던 정적이고 지루한 전시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서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대리석 바닥 위로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어 무언가에 열광하고 있었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니 밀라노의 유명한 귀족 가문 사람들은 물론이고 어제 위원회 만찬에서 제 파스타를 극찬했던 프랑스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과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의 핵심 임원들까지 그곳에 섞여 있더군요. 평소라면 최고급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들고 오페라를 논해야 할 그들이 지금 정장 마이를 벗어 던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로 바닥에 주저앉거나 허공을 향해 발길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깃털이 달린 알록달록한 동전 모양의 장난감을 발등으로 차올리는 놀이인데 그 우아하던 국제위원회 임원이 중심을 잃고 대리석 바닥에 엉덩방아를 찢자 주변을 둘러싼 다국적의 사람들이 일제히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렸어요. 밀라노 최고의 케이터링 만찬장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원초적이고 무장해제된 웃음소리가 저택의 높은 천장을 때리며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제가 그토록 완벽하게 준비해 둔 공식 연회장의 고급 와인잔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따뜻한 음료가 담긴 작은 종이컵들이 들려 있었어요. 나무 막대기 4개를 허공에 던지며 환호성을 지르는 이탈리아 외교부 관계자의 표정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어린아이처럼 해맑기 그지없었죠. 제가 지휘하는 만찬장에서는 언제나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와 격식을 차린 가식적인 미소만이 존재했습니다. 칼로리와 영양소를 완벽하게 계산해 낸 제 요리 앞에서도 사람들은 늘 긴장한 채 식사 예절을 지키기에 급급했거든요. 그런데 이 낯선 한국의 임시 연회장에서는 국적도 지위도 모두 잊은 채 거대한 하나의 가족처럼 얽혀서 땀을 흘리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우아하고 권위적인 미식의 세계가 이들이 던지는 나무 막대기 몇 개와 깃털 달린 장난감 앞에서 너무나도 가볍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묘한 패배감마저 밀려오더군요. 그들은 한국의 문화를 전시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즐기는 방식을 툭 던져놓았을 뿐인데 콧대 높은 유럽의 권력자들이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그 따뜻한 소란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며 정원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자 이번에는 아주 기이하고도 거대한 행렬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외교관들과 밀라노의 까다로운 미식가들이 무려 수십 미터가 넘는 긴 줄을 서서
무언가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들의 줄 끝에는 화려한 주방 기구나 셰프의 퍼포먼스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국인 직원 한 명이 커다란 금속 냄비 앞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직원은 국자를 들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국물을 평범하기 짝이 없는 작은 종이컵에 담아 사람들에게 하나씩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컵을 받아 든 사람들의 반응이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죠. 밀라노에서 가장 입맛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식 평론가조차 그 볼품없는 종이컵을 마치 성배라도 되는 양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 쥐고는 눈을 감은 채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국물을 조심스럽게 한 모금 넘기고 나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저 큰 냄비 안에 무엇을 끓이고 있길래 최고급 캐비어와 트러플 앞에서도 눈길 하나 주지 않던 자들이 저렇게 경건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이 제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선수촌 식당에서 제 코를 강타했던 바로 그 묵직하고 깊은 고기 육수의 냄새가 정원의 차가운 공기를 타고 다시 한번 제 후각을 무자비하게 폭격하더군요. 분명 같은 냄새인데 이곳에서는 무언가 더 깊고 복잡한 풍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사이로 고소한 참기름 향과 은은하게 구워낸 얇은 고명의 냄새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제 침샘을 폭발시킬 듯 자극했어요. 미슐랭 3스타 셰프의 자존심 따위는 이미 저 멀리 던져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홀린 사람처럼 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쟁걸음으로 다가가 그 길고 긴 대기 줄의 맨 끝에 조용히 합류하고 말았죠. 이탈리아 최고의 만찬을 총괄하는 위원장이 이방인들이 끓여주는 정체불명의 국물 한 컵을 얻어 마시겠다고 이 추운 날씨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꼴이라니 스스로에게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앞뒤로 서 있는 세계적인 인사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이것은 단순한 음식 시식 행사가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문화적 의식에 동참하는 것 같다는 압도적인 느낌마저 들었어요. 조금씩 줄이 줄어들고 거대한 냄비가 제 눈앞으로 서서히 다가올수록 제 심장은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직원이 능숙한 솜씨로 바닥에 가라앉은 하얀 조각들을 국물과 함께 건져 올려 종이컵에 담아내는 모습이 보였죠. 화려한 데코레이션도 없고 값비싼 식기류도 없이 그저 종이컵에 담긴 소박한 국물 요리일 뿐인데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향기는 제가 평생 만들어온 그 어떤 복잡한 요리보다도 강렬하게 제 영혼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다가오고 미소를 머금은 직원이 제게도 묵직한 온기가 담긴 종이컵 하나를 정성스레 건네주었어요.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그 뜨거운 온도를 느끼는 순간 저는 이 작은 컵 안에 제가 그토록 부정하고 깎아내리려 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서운 저력과 완벽한 미식의 비밀이 모두 담겨 있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과연 이 하얀 국물이 제 혀끝에 닿는 순간 저의 견고했던 요리 세계는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소용돌이치며 제 온몸의 감각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준 얇은 종이컵을 통해 기분 좋은 열기가 얼어붙은 제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가더군요. 눈을 내려 컵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화려한 색감이나 기교 넘치는 장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소박하고 정갈한 요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맑으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뽀얀 고기 국물 위로 아주 얇고 동그랗게 썰린 하얀 조각들이 얌전하게 가라앉아 있고 그 위로는 노란색과 하얀색으로 얇게 채를 썬 달걀 고명이 조심스럽게 얹혀 있었죠. 파슬리 가루를 뿌리거나 값비싼 금가루를 올리는 서양 요리의 허세와는 거리가 먼 너무나도 담백하고 솔직한 생김새였습니다. 이탈리아 최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을 지휘하며 수백 가지의 복잡한 소스와 고도의 분자 요리 기법까지 마스터한 제 눈에는 솔직히 이 요리가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고작 고기를 끓인 물에 탄수화물 덩어리를 썰어 넣은 것이 전부인 이 볼품없는 국물 요리가 어떻게 그토록 오만한 제 코를 찌르고 수많은 귀족들을 줄 서게 만들었는지 여전히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이컵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타고 올라오는 냄새만큼은 제 뇌의 가장 깊은 곳을 맹렬하게 타격하며 당장 맛을 보라고 재촉하고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저와 같은 컵을 받아 든 각국의 외교관들과 고위 인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조용히 입술을 컵 가장자리에 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 미지의 하얀 국물을 제 입술 사이로
조심스럽게 흘려보냈어요. 따뜻한 액체가 혀끝에 닿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종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듯한 극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고 호흡이 멈추는 걸 느꼈죠.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고기 육수, 즉 일반적인 서양의 콩소매나 뼈를 우린 국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깊이였어요. 서양의 고기 육수는 보통 뼈를 굽고 와인을 붓고 수많은 허브와 채소를 억지로 쑤셔 넣어 잡내를 가리고 복잡한 향을 입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열을 감싸고 도는 이 국물은 그 어떤 강렬한 향신료나 허브의 도움도 없이 오직 질 좋은 고기를 아주 오랜 시간 정직하게 끓여낸 묵직하고 순수한 시간의 맛 그 자체였어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미각 세포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깨우는 은은한 감칠맛이 폭포수처럼 밀려오더군요. 기름기가 겉돌지 않고 물처럼 깔끔하게 넘어가면서도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풍미를 남겼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 요리를 고춧가루와 마늘로 범벅된 미개한 자극이라고 깎아내렸던 제 자신의 무지함이 한없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죠. 화려한 버터와 크림 트러플 오일로 식재료, 본연의 맛을 가리고 치장하기에 바빴던 제 30년 요리 인생이 이 맑고 투명한 국물 한 모금 앞에서 낱낱이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런 기교를 부리지 않은 이 정직한 액체가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밸런스를 자랑하며 제 거만한 미각을 단숨에 무릎 꿇리고 있었어요. 국물의 충격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저는 나무로 된 작은 스푼을 들어 국물 밑에 가라앉아 있던 하얀 동그란 조각을 조심스럽게 떠올렸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해 끓이는 이탈리아의 파스타나 감자를 뭉쳐 만드는 요끼와 비슷한 식감일 것이라고 섣불리 짐작하며 입안으로 밀어 넣었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치아로 그 하얀 조각을 씹어내리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완벽한 경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씹는 순간 부드럽게 치아를 받아주면서도 이내 기분 좋은 탄력으로 다시 밀어내는 이 경이로운 질감은 제 요리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미식의 세계였어요. 덜 익힌 파스타의 단단한 심지와는 다르고 젤라틴의 인공적인 쫄깃함과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곡물이 이토록 부드럽고 끈기 있는 상태로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커다란 경이로움으로 다가왔거든요. 치아 사이에서 부드럽게 끊어지는 동시에 고소한 쌀의 단맛이 은은하게 번져 나오고 그 사이로 진한 육수가 완벽하게 스며들어 입안에서 폭발적인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만나는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형태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홀린 듯이 스푼을 움직여 계속해서 그 쫄깃한 조각들을 건져 먹으며 최고급 미슐랭 셰프의 체면도 잊은 채 컵의 바닥을 박박 긁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스푼을 움직이는 제 손놀림이 점점 빨라지고 급기야 남은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려고 종이컵을 얼굴에 완전히 밀착시킨 채 고개를 한껏 뒤로 젖히고 말았죠. 바닥에 남은 마지막 육수 한 방울까지 핥아먹듯 목구멍으로 넘기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컵을 내리고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텅 빈 종이컵을 멍하니 내려다보는 제 머릿속에 어제 정보요원이 건네준 보고서에서 스쳐 지나가듯 읽었던 이 요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바로 떡국이었죠. 입속으로 그 두 글자를 가만히 되뇌어보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허탈함과 동시에 거대한 감동이 제 가슴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고작이 작은 컵에 담긴 소박한 떡국 한 그릇이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이탈리아 공식 식음료 시스템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짓밟아버린 것이었어요. 제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만하게 떠벌리며 제공했던 15,000명분의 파스타와 스테이크는 선수들의 배를 채우는 단순한 사료이자 열량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눈보라를 뚫고 험준한 산맥을 넘어 새 도시의 베개순두 명 선수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배달된 이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지치고 외로운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마법이었거든요. 제 세관 통제망이 아무리 견고했다 한들 고향의 온기를 전하겠다는 그들의 지독하고도 숭고한 집념을 막아낼 수는 없었던 겁니다. 밀라노의 차가운 밤 공기가 저택의 정원을 감싸고 있었지만 제 온몸은 거대한 화덕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후끈하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자존심을 걸고 그들의 문화를 비웃었던 저는 지금 밀라노 한복판에서 이방인들이 나누어주는 종이컵 하나에 완벽하게 항복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요리사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자 최악의 패배감이 동시에 제 척추를 타고 찌릿하게 흐르더군요. 콧대 높은 프랑스 외교관도 까다로운 밀라노의 미식가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텅 빈 종이컵을 손에 쥐고 아무 말 없이 상기된 얼굴로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이 소박한 음식 한 그릇으로 국경과 제도의 장벽이 무참히 허물어지는 경이로운 기적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알량한 권력과 편견으로 그들의 신성한 식탁을 통제하려 했던 얄팍한 지난날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조용히 고개를 떨궜어요. 도대체 이 음식에는 어떤 깊은 철학이 숨어 있길래 그토록 엄청난 예산과 수고를 들이면서까지 세상 사람들과 나누려 하는지 그 위대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며 저는 텅 빈 종이컵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쥐어짜듯 부여잡았습니다. 텅 빈 종이컵을 쥔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국물 한 방울 남지 않은 컵 바닥을 한참이나 쳐다보던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갈증을 느끼며 커다란 냄비 앞에 서 있는 한국인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식음료 총괄위원장이라는 막강한 지위나 미슐랭 3스타 셰프라는 콧대 높은 자존심은 이미 알프스 산맥 너머로 던져버린 지 오래였거든요. 저는 아주 조심스럽고 정중한 태도로 통역관을 거쳐 이 맑고 깊은 국물 요리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직원은 제가 콧대 높은 최고급 요리를 지휘하는 셰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지만 아주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질문에 정성껏 대답을 들려주었어요. 통역관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그 요리의 기원과 철학은 저를 다시 한번 거대한 충격과 감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무자비하게 밀어넣었죠. 그 직원은 이 음식이 멀리 떨어진 고향에서 새해 첫날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가장 먼저 나누어 먹는 신성하고 상징적인 요리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직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어질수록 제 머릿속에 견고했던 요리 상식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맑은 고기 육수 안에 들어있던 하얀 조각들의 원래 형태는 길고 문부식의 하얀 가래떡이라고 하더군요. 그 하얀색은 어떠한 오점도 없는 순수함을 뜻하며 무근해의 안 좋은 기억들을 모두 하얗게 지우고 완벽하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라는 깊은 염원이 담겨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긴 떡을 동그랗고 얇게 썰어내는 이유는 과거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둥근 동전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것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한 해 동안 아무런 부족함 없이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원을 담아 그 수많은 둥근 조각들을 국물 속에 정성스레 띄워낸다는 거였어요. 유럽의 수많은 셰프들이 파스타의 표면에 줄무늬를 넣거나 모양을 비틀어 소스가 더 잘 묻어나게 하는 물리적인 기능에만 집착할 때 이들은 식재료의 형태 자체의 우주의 섭리와 인간의 흉복을 담아내는 무서운 철학을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칼로리와 영양소의 계산표만 들여다보며 요리를 수학 공식처럼 대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져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완벽하게 무너뜨린 것은 바로 다음 이어지는 통역관의 말이었습니다. 전통을 간직한 그 사람들은 새해 첫날 이 음식을 한 그릇 비워내야만 비로소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믿는다는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음식을 먹는 행위가 단순히 줄인 배를 채우는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한 해의 생명력을 자신의 몸 안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숭고한 의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감동이 밀려오더군요. 저는 조금 전 종이컵을 얼굴에 밀착시키고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핥아먹으면서 단순한 탄수화물과 단백질 덩어리를 소화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와보는 타국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끓여낸 맑은 순수함과 풍요로운 축복 그리고 낯선 이방인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한 해의 생명력을 통째로 삼킨 거였어요. 30해 넘게 수천 번의 만찬을 지휘해 온 미슐랭 셰프지만 누군가에게 이토록 거대한 영혼의 무게가 담긴 요리를 대접받은 건 제 평생 처음 겪어보는 압도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제야 제 머릿속에 엉켜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선명한 하나의 그림으로 완벽하게 맞춰지더군요. 그 위원회가 왜 2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스스로 열을 내는 특수 발열 도시락을 개발했는지, 왜 세관의 지독한 통제를 뚫기 위해 반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식물성 김치를 기어코 완성해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험준한 산맥을 넘어 흩어진 162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뜨거운 국물을 쥐어주기 위해 36명의 운영 인력이 새벽부터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뛰어다녔는지 모든 진실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다가왔죠. 그들은 우리 위원회가 제공하는 15,000명분의 파스타가 맛이 없어서 거부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들의 가장 큰 명절이자 새해 첫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메달을 향한 지독한 압박감과 타국에서의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얼어붙어가는 자국 선수들을 위해 국가는 차가운 제도의 벽을 뚫고 고향의 따뜻한 아랫목을 통째로 배달한 겁니다. 그 거대한 작전은 식량 보급이 아니라 혼자 남겨진 가족에게 띄우는 눈물겨운 위로의 편지이자 어머니의 품이었던 셈이었죠. 제가 지난 3년간 준비했던 거대한 케이터링 시스템이 이 순간만큼 끔찍하게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어요. 저는 선수들을 훌륭한 성적을 내야 하는 경주마로 취급하며 그들의 근육을 유지할 최고급 사료를 완벽한 타이밍에 공급하는 것에만 핏대를 세우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이 타지에서 겪을 고독감이나 명절날 느낄 고향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 따위는 수치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무시해버렸으니까요. 제도의 완벽함과 효율성만을 맹신하던 제게 이 낯선 방문객들은 요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장 뼈아픈 방식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고작 몇 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제공하려 했지만 그들은 무려 2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곳 알프스 산자락까지 자신들의 뜨거운 영혼과 숭고한 위로를 오차없이 배달해낸 거였어요. 한복을 입은 직원이 다시 냄비로 돌아가 다른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국물을 퍼담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코트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요리사로서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처참하고도 눈부신 패배를 뼈저리게 인정하며 이제 제가 이 위대한 진실을 세상에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무거운 결심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죠. 밀라노 한복판의 귀족 저택에서 겪었던 그 압도적인 충격과 감동을 가슴에 품은 채 저는 제 집무실로 돌아와 무거운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폐막식을 알리는 거대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지만 제 신경은 오직 제 앞에 하얀 종이를 향해 쏠려 있었어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 모든 영혼과 뼈를 갈아 넣어 완성했던 이탈리아 공식 식음료 시스템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만 명의 귀빈과 선수들을 완벽하게 먹여 살린 제 위대한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화려한 미사역으로 보고서를 가득 채웠을 테죠. 하지만 지금 제 책상 위의 놓인 종이 위에는 제가 설계한 치밀한 영양학적 계산이나 거대한 물류 시스템에 대한 자랑은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는 세계 요리사 연맹에서 매달 발행하는 가장 권위 있는 공식 매거진의 편집장에게 보낼 아주 길고 고해성사 같은 칼럼을 묵묵히 써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미식 국가를 대표하는 총괄위원장이자 콧대 높은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제가 타국의 이름 모를 요리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었다는 공식적인 패배 선언문이었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완벽하게 계산된 칼로리를 제공했지만 그들은 선수들에게 따뜻한 영혼을 먹였다고 말이죠. 펜촉이 종이를 긁고 지나가는 소리가 고요한 집무실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 칼럼을 통해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한 요리사였는지 세상 앞에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까다로운 유럽연합의 세관 규정을 핑계 삼아 합법적으로 그들의 식탁을 망치려 했던 제 비열한 계략을 숨김없이 적어 내려갔죠. 그리고 그 얄팍한 통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반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산물 없이 감칠맛을 내는 식물성 발효식품을 창조해 낸 그들의 무서운 집념을 전 세계 요리사들에게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주방 시설이 전면 통제될 것을 예측하고 2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해 스스로 열을 내는 특수 용기를 개발한 과학적인 통찰력도 빼놓지 않고 묘사했어요. 험준한 산맥을 넘어 흩어져 있는 162명의 선수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동시에 각 끓여낸 고향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36명의 전담 인력이 눈보라를 뚫고 뛰어다녔던 그 기적 같은 물류 작전을 설명할 때는 펜을 쥔 제 손이 다시금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제가 작성하는 이 글은 단순한 사과문이 아니었어요. 요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던 전 세계의 모든 요리사들을 향한 강력한 각성의 메시지였죠. 저는 칼럼의 중반부에 그날 코리아 하우스에서 맛보았던 그 하얀 국물 요리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서술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기교나 자극적인 향신료의 도움 없이 오직 오랜 시간 고기를 정직하게 끓여낸 맑은 육수의 깊이를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던 둥글고 하얀 조각들이 한 해의 순수함과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거대한 철학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록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가 단순히 줄인 배를 채우는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한 해의 생명력을 몸 안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숭고한 의식이라는 그들의 문화를 전 세계의 미식가들에게 알렸죠. 타지에서 외롭게 싸우는 자국 선수들을 위해 한국 국가는 차가운 제도의 벽을 넘어 고향의 따뜻한 아랫목을 통째로 배달했다는 사실을 적을 때는 제 눈시울이 다시 한번 붉어졌습니다. 이 칼럼이 세계 요리사 연맹 공식 매거진의 메인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면 전 세계 요리계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일 것이 분명해요. 가장 콧대 높은 이탈리아의 수석 셰프가 자신의 홈그라운드에서 열린 가장 큰 축제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보여준 식문화의 철학에 완벽한 경의를 표하는 일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사건일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글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단 한 점의 후회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평생을 바쳐 맹신해 온 서양 미식의 오만함을 깨부수고 요리가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 그 진정한 해답을 알려준 한국이라는 나라에 끝없는 감사와 존경을 보낼 뿐이죠. 창밖을 내다보니 화려했던 대회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가고 거리는 일상의 고요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5,000명을 먹여 살렸던 거대한 공식 식음료 시스템의 불빛들도 하나둘 꺼져가더군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며칠 전 그 추운 정원에서 두 손으로 감싸 쥐었던 작은 종이컵의 온기가 아직도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도적인 자부심과 새로운 요리 철학을 가슴에 품고 밀라노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가장 빛났던 진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해요. 그들은 메달의 색깔이나 숫자로 자신들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이국당 한복판에서 떡국 한 그릇에 담긴 뜨거운 영혼과 인간에 대한 예의로 전 세계의 마음을 완벽하게 정복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박수를 보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엄격한 제도의 벽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묵직한 진심으로 무너뜨린 그들의 눈부신 승리에 바치는 제 요리 인생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라떼였습니다. 감사합니다.